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죠. 예, 하실만 하죠. 아직까지는. 예, 댁에 가셔서 복습은 택도 없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 배우신 거 정리하고. 요거 받으셨죠? 예, 그냥 간단하게. 이게 틀이죠, 틀. 이제 요 틀을 잡고 여기다가 살을 또 붙이고 뭐 또 붙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넓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에, 제가 보자고 할 때 보시고 지금은 뭐 2주 했지만 사실 뭐 진도 많이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같이 이제 보시고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민법은 권리니까 권리 의무, 물권과 채권 비교하자. 자,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 항상 특정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물건과 채권에서 가장 이제 차이점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항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제 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게죠. 물건은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그 계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자기가 그 물건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그 얘기니까 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특히 전세권 같은 경우 전세금 반환 의무는 원래 계약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내줄 게 아니라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임차권 같은 경우가 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인데, 목적물이 양도됐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 보고 나가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보증금도 원래 줬던 특정한 임대인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새로운 소유자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배우시는 법이 이제 물건법이고, 채권을 배우시는 법이 채권법이다. 자, 이제 물건이든 채권이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리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물건은 처분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 뭐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자를 이제 소유자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의 동의 없이도 그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마음대로 넘길 수도 있고, 담보 제공해서 돈 빌릴 수도 있고, 전전세 놓을 수도 있고, 임대 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 항상 특정인에 대한 얘기니까 그 특정인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 특정인 상대방이 되겠죠, 임대인. 그래서 처분이 제한된다. 그래서 이제 처분할 수 있냐 없냐, 저 비교를 좀 해보시고, 그 정도 이제 일단 물건 채권 가장 기초적인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이거 또 배웠네. 민법의 논리구조 해가지고, 우리 민법의 가장 큰 틀로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요건. 이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죠.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고 그러죠. 효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 각각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 요건, 효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요건이 갖춰졌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데, 우리 법의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결과 효과는 권리 변동이죠. 권리 변동. 그래서 권리가 발생, 누가 취득하느냐, 발생된 권리가 어떻게 변경되느냐, 그다음에 권리가 소멸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권리 변동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원인인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많은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 이걸 법률 행위라고 그러죠. 계약 같은 것들. 근데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걸 법률 규정, 상속이라든지 경매 같은 것들. 자, 이제 요거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신다고 그랬어요. 앞쪽에서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 잘 잡으시고. 자, 이제 프린트에 나눠드린 거 그것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시험은 법률 행위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 법률 행위를 배우실 때 가장 큰 틀이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요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법률 행위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립되느냐, 어떻게 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하느냐,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에서 나오게 되죠. 일단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법률 행위, 어느 법률 행위든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죠. 당사자와 목적과 의사표시.
그럼 이제 당사자 파트에서는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선 정상이 돼야 돼요. 정상이 되려면 당사자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그 능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줘야 되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요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배우실 내용들은 정상적인 걸 배우지 않고 비정상적인 거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배우시게 돼요. 그럼 권리 능력이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뭐 볼 얘기가 없고 이제 의사 능력,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계약 같은 걸 했을 때, 뭐 유아라든지 많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법률 행위 했으면 계약은 성립했다, 법률 행위 성립했다 하더라도 무효죠, 무효. 근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묶어서 제한 능력자라고 그러죠. 세 사람 있죠? 미성년자 있고요,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정대리인의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받지 않고 단독으로 법률 행위했을 때 무효가 안 되고 취소 사유가 돼요. 결국은 비정상적인 법률 행위는 무효 아니면 뭘로 만들었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걸로 결론을 내요. 쭉 이제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어느 때 무효고 어느 때 취소인지 우리가 이제 밖에서는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았지만 법에서는 다 구별해서 정해놨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배우시는 거죠. 또 오실 때 여러분 생각 싹 빼고 오셨죠? 지금 생각 없어요. 생각 없어. 법에서 하라는 대로 딱 받아들이시면 되죠. 근데 이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지. 의사분력자 법률행위 했을 때 무효하고 제한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부터 우리 이제 시험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요 부분을 이제 떼서 보실 거고, 자, 요거 배우시고 난 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배우실 거고, 이렇게 한다고요. 자, 목적은 또 뭐가 갖춰져야지만이 효력이 있느냐, 유효하느냐. 자, 네 가지 갖춰져야 돼요.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면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얘기인데, 얼추 우리가 보셨지만 이걸 갖추지 못했으면 여기는 다 무효예요, 무효. 이쪽엔 취소 사유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의사표시하고 여기에 일치가 돼야 돼요. 자, 의사는 자기 생각이고 당연히 표시는 그 생각을 외부에 나타내는 거죠. 일치해야 되고요.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돼, 하자.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의사표시해야 된다. 자, 이게 정상인데 이제 물론 이제 의사표시 파트에서도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배우시게 되니까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는 뭐 무효일 때도 있고 취소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배우시면서 조금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 이제 이 큰 틀을 잡으시고 이제 목적을 떼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법률행위 목적을 배우시다가 아마 중간에 끊겼을 것 같은데, 자, 목적 네 가지 확정돼야 되죠. 이쪽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자,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비정상적인 거, 불가능한 걸 보신다고 그랬어. 그걸 불능이라고 그러죠. 자, 불능인데 이 불능은 크게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으로 나눠지더라. 그럼 항상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 기준이에요. 항상 때를 기준할 때. 쉽게 해서 계약할 당시를 기준해서 이미 법률행위 계약할 때부터 내용이 불가능한 내용을 법률행위 내용으로 했다. 이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죠. 그럼 법률행위 당시 가능해야 되는데 법률행위 당시에 불가능한 거니까 이건 무효가 된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예죠. 또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서로 뭐 애인들끼리 자,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줘. 알았어. 별 따다 줄게. 서로 계약한 거죠. 그 계약의 내용은 뭐 해달라고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 준다는 계약이에요. 자, 그 계약은 성립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래요? 성립은 됐죠. 아, 남자, 여자, 당사자 있었고 항상 그건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 하늘에 별 따달라. 알았어, 해달라. 그게 의사표시지. 다만 내용이 하늘에 별을 따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걸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꼭 뭐 계약할 때부터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문제 내니까 예를 그런 식으로 많이 냈을 뿐이지
뭐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별별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자, 후발주 불능 말 그대로 후니까 계약 후에, 쉽게 해서 법률행위 후에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니까, 그럼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때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요때는 가능하니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건물이 그대로 있었는데 매매 계약 이후에 불탑을 했다든지 이랬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해야 돼요. 자, 적법해야 되는데, 적법에서 이 법은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크게 법을 둘로 나누죠. 임의법규, 임의규정하고 강행법규, 강행규정으로. 말뜻 그대로 임의니까 이것은 법은 있다 하더라도 요거 위반해서 법률행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당사자 의사로 인해서 저 법을 배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 법을 위반해서 약정했다. 약정 법률행위인데 유효가 됩니다. 근데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말대로 강행이니까 강제적으로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강행법규가 있는데 그거 위반해서 법률행위했을 때 그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쭉 정리가 될 거예요. 이제 비교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뭐 이리 말씀드리지만 있습니다, 이거. 이런 걸 이제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원래 원칙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다 무효가 되져야 돼요. 누구한테는 무효고 누구한테는 유효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부동산 거래가 엉망될 때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가 엉망이 되겠지.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기까지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얘가 또 사서 뚫었는데, 한참 또 얘한테 또 팔고 이렇게 했는데, 갑과 을이 계약이 무효다. 그럼 무효면 이 등기도 무효란 얘기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얘들은 이제 이 사람의 등기를 보고 얘 건 줄 알고서 또 사고 이렇게 했는데, 한참 얘까지 갔을 때 몇십 년 전에 했던 매매 계약 무효라면 다 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다면 겁나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또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무효를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특히 선일 때 대항할 수 없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요. 항상 당사자를 보호하느냐 거래를 보호하느냐, 항상 제가 그랬죠. 민법은 공평을 기하는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을 보호해줄 것이냐, 그건 이제 국가마다 다 달라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강행법규를 정해놨는데 요거 위반해서 무효다. 자, 요게 계약을 했는데 요게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선의인데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얘한테는 이 계약은 유효로 취급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저 법을 만들 이유가 없죠. 이미 이해되시겠어요? 네. 아니 강행법규인데 얘들한테는 무효고 요 사람들한테는 유효로 된다 그래 버리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쪽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큰 틀로 잡으셔야 돼요. 이 목적과 관련된 파트에서는 결국 국가에서 당사자들이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데, 무한정으로 자유롭게 하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테두리를 잡아준 거예요. 테두리. 요 한도 내에서 놀아라. 요 한도 내에서. 거기에 강행법규가 있고 사회적 타당성, 뭐 사회질서 위반되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게 되면은 국가에서 잡아놓은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이건 누구한테도 무효로 취급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취급이에요, 이게.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해서 얘기할 거고. 자, 무효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비교하겠지만, 무효는 법률행위를 했지만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효다라고 주장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누구든지 이거 무효다라고 또 주장할 수가 있어요. 무효는. 이거 조금 이따 이제 비교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걸 보셔야 되겠지. 우리 민법에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거 두 개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그렇죠, 이것도. 사회질서는 국가에서 잡아준 하나의 테두리예요. 요 안에서 요거 갖추면서 마음대로 법률행위 하라는 얘기인데, 법에서 잡아준, 국가에서 잡아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 법률행위했다, 이것도 용납을 못하겠다는 얘기지. 이것도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죠. 절대적 무효로 이제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이것도. 자, 무효 취소에 대한 얘기들은 뭐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그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어차피 계속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무효하고 취소 얘기를 봐야 되니까 저 뒤쪽을 보시게 되면 뒤쪽이 어디 있냐? 134페이지를 보세요. 자, 법률행위가 이제 처음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물권법 전까지가 법률행위인데 그 조각조각 내가지고 뭐 법률행위 목적, 뭐 의사표시, 대리 하면서 자 제5장의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걸 배우시게 돼요. 자, 보셨나요? 예. 그럼 결국 여기서는 이제 자 이미 앞쪽에서는 우리가 다 배우진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고 어떤 경우에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쭉 배우고 왔겠죠? 예, 쭉 배우고 그 무효와 취소가 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파트예요. 여기서는 이제 앞쪽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다 볼 건 아니고 서술을 보시면 최소한 괄호 1번 무효하고 취소는 구별하자. 자, 무효는 그랬네요. 자,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무효는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 얘기는 법률행위는 하긴 했죠. 예, 항상 무효 취소 얘기 나온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이유 문제니까 하긴 했는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번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꼭 계약한 사람들만 이거 무효니까 나 안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법률행위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인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된다면 이거 무효다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강행법규 강행규정에 위반했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근데 당사자 중에 어떤 놈이 자 여러분들은 어느 법이 강행규정이고 어느 법이 임의규정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잘하는 사람들은 강행규정이 뭐고 임의규정이 뭔지 어느 정도 알겠죠? 특히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이득 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좀 적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많겠지. 강행규정으로 국가에서 막아놓은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게 이득 보는 거예요. 어? 국가에서 투기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 투기하면 뭐 보니까 이득 보니까 예. 항상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돼. 그거 잘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 2차 과목을 보시게 되면 2차 과목 배우시죠? 거기는 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맨. 이거 하면은 뭐 등록 취소다, 뭐 벌금 얼마다, 뭐 과태료 얼마다. 맨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하면 이득 봐. 이득 보는데 이 거래 질서가 무질서해지니까 국가에서는 막아 놓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건데 이제 우리가 우리는 어차피 하란 대로 잘 이제 살아온 사람이라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 근데 조금 뭐한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 하죠. 그래서 보통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좀 위험하지만 걸리면 갈 생각하고 하면은 몇천억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잡아주는 건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만약에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법을 잘하니까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위반하면 자기한테 참 이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법은 강행규정이야. 위반하면은 이게 무효가 되고 잘못하면 자기 걸려가지고 들어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이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으니까 계약을 했다. 법률행위 한 거죠? 예. 뭐 위반해서? 위반해서.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이 사람 잘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그러면 법적으로 따지면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해줄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해달라고 권리도 발생되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시험 볼 때 그렇게 들어가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쪽은 법을 잘하고 있는데 이쪽은 잘 몰랐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계약했으니까 이렇게 넘겨주겠죠. 근데 얘가 또 보니까는 또 상황이 바뀌었어.
어. 이렇게 넘겨봤다가는 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이득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법률행위를 했죠. 그러면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 나중에 이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나 대금 안 줄란다, 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 무효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들어가시면 이제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항상 무효는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 스스로, 자기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이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다 있다예요. 시험 문제 푸는 일종의 방식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는 좀 달라요. 누구에 대해서 이제 무효를 주장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냐 없냐는 다르다고. 근데 주어가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여기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문제 푸시면 안 된다고. 언뜻 보면 지가 강행 규정에 위반해 놓고선 지 스스로 무효죄 안 되지 이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효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효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딱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쉬워져요, 이게. 거기 써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시커멓게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래, 조심하라고 거기 시커멓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는. 그 다음에는 뭐 3번, 4번은 크게 지금 보실 건 아니에요. 그냥 두 가지 무효라는 개념. 자, 무효는 어쨌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겁니다. 뭐 누가 무효라고 해야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든지 무효는 주장할 수가 있다. 잡으시고. 자, 네 번째 줄로 내려가시면 이에 비해 취소는 그랬네요. 자, 우리가 이제 무효하고 취소 사유를 쭉 배우실 텐데,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그 법률행위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지만 국가에서는 일단 그 법률행위는 뭘로 보냐면 유효로 봐요. 아까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자기 부동산을 팔았다, 또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샀다. 자, 뭔가 문제가 있지만 일단 그 매매 계약은 뭘로 취급하고요? 유효로 취급하고. 자, 취소권자가 뭘 하면, 취소를 하면 소급에서는 처음으로 올라가서 그 얘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을 취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와서 나 취소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죠. 취소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취소권자라고 그러는 거죠. 취소권자. 그럼 취소 파트 이제 배우실 때는 취소권자가 누가 될지 이런 거 배우셔야 되겠지. 근데 무효권자는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배울 이유가 없어요. 뭐 누구든지 하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죠.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하면 뭐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취소는 그 정도. 3, 4번 역시 볼 건 아니고. 자, 이제 대략적으로 무효하고 취소 개념 구별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밖에 나가서는 무조건 뭐 잘못했다고 취소한다 이런 거 하시지 말고,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법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그 틀을 한번 잡아보시면, 그러니까 무효 취소의 큰 틀이에요. 자, 갑과 을이 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게 무효다. 그럼 뭐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매매 계약은 했지만 갑이나 을이나 이 매매 계약으로부터 발생될 권리와 의무는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해달라 할 이유도 없고 대금 달라 할 이유도 없단 말이죠. 반대로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 없고 대금 줄 의무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게 취소 사유다. 자, 취소 사유라는 것은 뭔가 잘못은 있지만 뭐 문제는 있지만은 일단은 뭐란 얘기예요? 유효니까 권리 의무가 발생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해달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뭘 해버리면, 취소를 해버리면, 자, 이 유효가 처음부터를 뭐라 하시면 돼요?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그러면 기본 내용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와 같아져요? 달라져요? 같아진다고요.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취소에 해당된다면 일단은 뭐가 되지만, 유효가 되지만 뭘 해버리면, 취소를 해버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무효와 취소했을 때는 같아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통적인 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찬찬히 기초를 잡는 거예요. 뭐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무효는 권리나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취소했다는 것은 원래 발생된 권리 의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권리 의무는 없어진 거 없는 거 똑같죠? 특히 의무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의무 중심으로. 자, 권리는 행사하는 거고 의무는 뭐 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무효가 됐든지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취소를 누군가 했다면, 자, 이제는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매매계약 했지만 서로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게 무효고 취소했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의무가 없어지고 의무가 없으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는 거지. 일반 국민들 매매계약 해놓고선 계약서 다 작성했으니까 무효인지 뭔지 모를 경우가 있겠고. 무슨 얘기 되시죠? 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유효니까 서로 이행을 한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자,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으니까, 그럼 이행한 사람은 야, 그거 잘못 이행한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반환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네. 그래서 이제 무효 취소가 저 뒤쪽에 나와 있지만 사실 무효 취소에서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들어가셔야 앞쪽을 배우실 때 이제 조금 쉬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됐는데 취소를 했을 때는 결론은 똑같아집니다.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 전에는. 근데 이행을 했다 그러면은 자 돌려줘야 돼. 그래서 이거 둘로 나누겠죠. 준 사람은 돌려달라는 권리가 발생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이제 나오겠고, 준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돌려줘야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또. 이해되셨나요? 예. 여러분이 샀는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받았다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죠. 무효 취소됐으면.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러분은 또 모르고 대금 줬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대금 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주고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현실에서 이제 안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돌려주려고 하니까 이제 소송 걸고 그러는 거지. 그 소송 걸고 하는 것은 이 뒤쪽의 얘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안 돼. 그것은 이제 우리 민법을 벗어난 얘기가 된다고. 우리나라 민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당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 뭐 이런 단어들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뭐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이득을 봤어. 이걸 했으니까. 근데 그 이득이 정당해야 지가 갔는데 부당하니까 돌려줘라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모든 무효 취소는 이렇게 끝나는데,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참 써놓기가 참 그런데 거기 그냥 134페이지 써놓으면 너무 뒤쪽에 써놓으니까 우리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이게 조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41페이지 보시게 되면 41페이지 그 밑에 시커먼 부분이 있죠. 시커먼 부분 옆에다가 무효하고 취소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쓰세요. 일단 무효와 그다음에 뭐 취소. 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화살표에서 반대로 누구든지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취소는 처음엔 뭐 일단 뭐였지만 유였지만 취소하면 자 처음부터를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쓰면 소급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누구든지 취소한다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취소 권자만, 취소권 가진 사람만 취소 주장할 수 있어요. 하고 3번에서 무효와 취소의 결과예요. 결과는 항상 뭐라고 쓴다? 효과. 자, 그래 놓고 이거 쓰면 돼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부당히 득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필기하시니까 좋죠. 막 공부하는 것 같고 막 그렇지 않아요? 막 그래서 막 하고 열심히 막 할 것 같고 막. 그래도 본인 책인데 거기에 뭔가 본인의 필체가 좀 들어가줘야. 자, 정리하셨나요? 예. 네. 자, 요건 이 효과는 무효 취소 효과는 당사자가 내요. 당사자 사이에. 그럼 당사자라는 것은 법률행위 한 당사자끼리 얘기죠. 예, 그래서 무효 취소는 이제 무효 취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쪼개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당사자끼리 효과하고 이제 요 무효 취소만 보면 그다음에 요걸 토대로 해서 또 거래한 사람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제3자라고 그러고 이제 제3자의 효과가 또 나타나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지들끼리는 무효 취소는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항상 법은 예외가 한두 개 있어가지고 사람을 골치 아프게 만든다고. 모든 무효 취소는 다 이행을 했으면 돌려주고 또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요 프린트를 가서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데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했으면 어쨌든 절대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는 당사자끼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3자의 관계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 그럼 여기서도 무효니까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행할 필요가 없겠지. 첫 계약을 조건으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줄게 첩한테 약속했다 하더라도 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줬다.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냐 이제 이 문제죠. 원래대로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돌려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놈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이건 이행을 했으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것은 이행했을 때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외적이고 이거 딱 하나. 이걸 맛있게 뭐라고 그랬던가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 이유가. 마스크 써가지고 힌트도 못 드리겠네. 불법 원인 급여라고 얘기했죠.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돌려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무효 취소는 이 구조로 들어가는데 특히 이건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 다 요런데 요놈 하나만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요놈만. 예외적인 거 하나 잡으시고.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재를 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거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면은 짜증나죠. 막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만 쭉 몇 가지들 보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부동산 이중매매인데 56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첫날 우리 민법 시험 공부 어떻게 하는지 그거 얘기하면서 예를 든 게 이제 부동산 이중매매죠. 그래서 얼추 첫날은 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뭐 하나 하고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셨기 때문에 다 지금 기억나요. 대체적으로. 해놓고서 3주, 4주 들어가면 이제 조금 좀 이제 풀려, 이게. 그래서 이제 자꾸 또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이제. 첫날은 그냥 딱 한 과목씩 그냥 조금씩만 얘기하는 거니까 항상 첫 만남이 참 설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자꾸 보고 하다 보니까 뭐 양도 막 많이 들어오고 이 과목 저 과목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섞이고 까먹어 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뭐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자, 뭐 올해 나왔으니까 부동산 이중매매, 물론 이게 좀 종종 나오는 파트죠. 뭐 사례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하는데, 자, 같은 부동산을 을한테 팔아놓고서는 다시 아직 소유권 이전해주기 전에 뭐 보통은 이제 중도금 받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병한테 다시 팔아버렸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제 얘한테 이전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부동산을 얘한테도 한 번 팔고 다시 다른 사람한테도 두 번 팔고 두 번째 매매를 우리가 이중 매매를 하죠. 자, 이건 당연히 유효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럼 두 번째 매매 계약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판 부동산을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판 게 유효냐 무효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자, 유효 무효? 유효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제 둘로 나눠지는 거죠. 자,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냥 팔면 안 되고 요 두 번째 산 사람이 요 갑의 배임행위 어쨌든 얘하고 약속인데 약속을 어겨서 이렇게 좀 하고 있으니까 배임, 배신행위로 보는 거죠. 여기에 뭘 했다면 적극가담. 그래서 항상 이중매매는 이 단어가 기억이 나셔야 된다고 그랬지. 적극가담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데 자, 그 무효에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효는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에도 무효고 강행법규 위반에도 무효고 원시적 불능도 무효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잘 따셔야 돼. 어디서 얘기하는 무효고 어디서 얘기하는 취소인지를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중매매는 적극가담하게 되면 뭐다? 무효다. 근데 이게 뭐 때문에 무효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행법규 위반이냐 아니면 무슨 뭐 원시적 불능이냐 뭐 이 얘기인데 결국 우리 판례는 자 무슨 질생이 반사회적이라고 보는 거 반사회적. 직접적으로 대법원 판사들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 유형을 몇 가지로 잡았는데 정의 관념에 반한 행위 해가지고 지난주에 보신 적 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반사회, 정의에 반하지 않아. 정의롭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최소한 부동산 이중 매매는 요 두 가지 정리를 좀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사례로 문제 나오면 올해는 사례로 나오지 않고 그냥 말로 나왔어요. 다음 중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시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받은 후 다시 병에게 매매 계약에서 이전 등을 해줬을 때 또 문제에서 병이 적극 가담해서 매매 계약하고 이전 등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적극 가담이 안 보이면 이거와 이걸 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문제에서 이걸 집어넣었으면 이건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것만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무효가 뭐 때문에 무효라는 거, 반사회적 행위 때문에 무효라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법률 문제들이 막 생기게 되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러면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럼 둘 사이를 얘기하게 되면 얘네들이 당사자들이죠.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만 뭐야? 무효, 적극가담, 무효. 그럼 얘는 소유권 이전해 줄 이유가 없어요. 얘도 대금 줄 필요는 없는데 얘들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고 대금 안 주고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하겠지. 여기 5억에 팔았는데 여기 8억에 팔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줬다. 뭐 대금 줬으니까 이전 등기 했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갑이 이 이중매매 네가 적극 가담해가지고 내가 안 판다 했는데 네가 자꾸 권유해가지고 팔아서 반사회적으로 무효니까 무효면 내가 이전 등기 안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전 등기 해줬으니까 빨리 돌려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없어야죠. 여기 풀었잖아 여기. 응? 요 놈하고 요 놈은 같은 얘기라니까요. 무슨 얘기 되셨어요? 예. 조금 어려웠나? 예. 목차는 이렇게 잡았지만 결국 이것은 적극 가담했을 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왜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용은 똑같아야지. 의식적하고 문제는 똑같이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들끼리야 어차피 뭐 주고받고 했으면 끝나는데 여기 첫 번째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의 매매는 뭔가요? 유효니까. 그럼 얘는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놈이 이쪽으로 이전 등을 해줬어. 그렇다면 만일에 정상이라면 이등기가 무효라면 다시 이등기 맞수해가지고 요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요 등기 맞수시켜서 다시 돌려놓고 이렇게 이전 등기 받아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 이중 매매가 무효인 경우는 뭐 때문에 무효라고요? 그럼 안 줘도 되는데 줬을 때는 얘는 다시 이거 맞수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이중 매매가 문제거리가 됐던 거예요. 결국은 얘가 첫 번째 사서 얘의 매매 계약이 유효고 두 번째 산 놈은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쪽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 보호해준다는 것은 얘가 원하는 대로 소유권 이전기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 소유권을 얘가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이중매매가 무효인 게 바로 판례는 적극 가담했을 때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다 그래 버렸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 줘도 되는데 줬으니까 이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얘는 얘한테 맞서해달라고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러면 얘가 그럼 얘한테 다시 이전 등기 해달라 할 수 있냐 그얘기인데 을이 병한테 직접 자기한테 내가 먼저 샀으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공부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항상 그런 것이 있으려면 둘이 뭔가 원인관계가 있어야지. 사실 얘하고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뭐 자기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 요거 말소해달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현실 같아서는 쫓아가 야 이 나쁜 놈아 이런 짓을 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얘하고는 아무 법률 관계가 없다. 법률 관계가 없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없다. 뭘 했어야 뭐 법률 행위를 했든 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건 이제 문제네요. 그래서 뭐 병의 등기를 직접 마소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얘가 소유권 취득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중매매의 핵심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사들이 이제 어거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 논리로 치게 되면 이 사람한테 등기해 줄 수가 없어요. 얘가 스스로 얘한테 이전, 아유 미안하다 하면서 말소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뭔 소리야, 나는 8억 주고 나 이전 등기 받았으니까 나 내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얘한테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공평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사들이 약간 어거지를 써가지고, 너는 이 등기를 직접 말소할 수 없어. 너도 사실은 반사적이니까 말소할 수 없어. 그렇게 된다면 얘한테 등기할 수 있는 그럴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너도 못하고 너도 못하지만 살짝 너는 얘하고 매매 계약을 쓰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는, 갑한테 이전 등기 해달라는 권리가 있겠죠. 그러면 항상 이 권리자는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걸 대의 행사라고 그래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좀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매수인은 직접은 안 되고, 매도인을 뭐해서 대의에서 병의 등기를 말소시켜 놓고 되돌려 놓고서는 네가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네가 받아가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기는. 근데 이게 어거지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는 얘에 대한 권리자 맞죠? 그러면 권리자가 채무자, 뭐 의무자의 권리를 대의 행사하려면 권리가 있어야 대의를 행사하지. 근데 얘는 얘한테 맞서해달라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없으면서도 대의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어거지를 썼어요. 근데 그게 타당하더란 얘기지, 그게 공평하더란 얘기지.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결론이 냅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좀 배우시기로 하고. 이해는 되셨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중매매에 대한 판례 얘기예요. 자, 지금은 이중매매 나오면 유효무효를 일단 따주세요. 아무 얘기 없으면 뭐라고요? 유효. 멋져가 보이면 하면 무효. 그 무효인데 왜 무효인지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왜 무효인 거예요? 반사회적이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 뭐 교재는 뭐 쭉 제가 설명드린 게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교재 찾아가지고 한두 가지만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자, 56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 해가지고 뭐 의의는 다 하실 거고, 괄호 2번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 자유경쟁 원칙상 다 얘기했어요. 괄호 3번 내려가시면 예외적으로 무효인데,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행위에, 자, 뭐 했을 때 적극가담, 뭐 권유나 기망하면서 알면서 요청하거나 유도할 경우, 이때는 무효인데, 거기다가 그 무효 위에다가 써주세요. 왜 무효라고요? 반사회적이라서 무효다. 반사회적이라서. 그래서 요거 물어볼 때도 가끔 지문에 나와요.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이중매매 그러면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는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부동산 매매 이러면 이제 반사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되셨죠?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를 보세요. 자,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내용들은 이제 60페이지.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중에 또 하나. 거기 06번 보니까 제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돼 있어요. 괄호 속에 보니까 다른 말로 뭘로 하냐면 폭리행위라고 돼 있죠. 폭리행위. 폭리를 쳐. 아니, 당연히 거래는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더라는 거지. 불공정해. 불공정해서 한쪽은 피해를 보고 한쪽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폭리를. 이걸 불공정 법률행위로 하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기 104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자, 결론 여기도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빨리 그 부분만 보고. 자, 요 갑이란 분이 저 시골에 사시는 90세 할머님이셔. 사회 경험 별로 없으시고, 근데 뭐 할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부동산 상속 받은 거 하나 있어. 근데 의리한 애가, 요 사람이 뭐 연세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판단 능력도 조금 없으시고, 그 다음에 또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신데,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뭐 저 서울에 있는 아들 녀석이 사업하다 지금 망하게 생겼어. 이거 팔아서 좀 돈 좀 마련해 달래. 그래서 돈이 급하니까 얘하고 이 부동산을 팔려고 그러는데 요 놈이 그걸 알아요. 알아서, 자, 당연히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비싸게 살려고 그럴까요? 싸게 살려고 그럴까요? 싸게 살려고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싸게 사는 것은 그건 불공정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그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녀석은 이 사람의 상황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상황 판단도 잘 못하시고 사회 경험도 없어. 뭐 부동산 거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급해 돈이. 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8억짜리인데 요 놈이 이걸 살살 이용해 가지고 할머니 제가 잘 쳐드릴게. 그래서 뭐 한 2억 정도에 사더라. 이 정도죠. 뭐 8억짜리를 한 6억, 7억 정도 뭐 사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없겠죠. 또 사실 8억짜리를 2억에도 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건 뭐 큰 문제 없어요. 자, 기본은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자유예요. 8억짜리 공짜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요것만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요 양반은 지금 연세 많아서 판단 능력도 없고 돈도 급하고 사회경험도 없으신 분이죠. 이걸 이용해서 요 놈이 이렇게 현저하게 균형을 맞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계약을 했을 때 요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법률 행위를 이제 법에서는 무슨 법률 행위를 한다? 불공정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불공정. 공정하지 않다 이것은. 그러면 요 놈이 이제 폭리를 취한 사람이고 폭리자. 이쪽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를 한다? 폭리행위라고 그래요. 폭리행위. 자, 그래서 이 불공정 법률행위로 판명이 됐다면 이 매매계약도 결론은 이제 뭘로 결론되겠다? 무효 효과가 국가에서. 이거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는 거지. 유효로 본다면 이 양반은 2억 받고 8억짜리 넘겨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04조 얘기인데 좀 전에 우리 지금 본 게 103조 옆에 있는 조문이 무슨 법률행위라고 했어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자, 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법조문이 뜬구름 잡나요? 구체적인가요? 지난주에 읽어보셨잖아. 아니면 빨리 읽어봐. 저 앞쪽에 47페이지요. 47페이지에 05번 밑에 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그 내용을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랬죠? 예, 구체적인가요? 뜬구름 잡나요? 뜬구름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기준이 명확하면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기준이 그냥 두리뭉실 해버리니까 누구는 이렇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분이나 누구 결혼시키는데 아니면 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신분이 배우자를 구하려고 그래. 그럼 어쨌든 간에 기준이라는 게 있죠. 기준. 예를 들어서 나는 키 180 이상 해야 된다. 자, 이거는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이야. 이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데리고 왔어. 너 이리 와봐. 키 재봐. 해서 178이야. 그럼 이 기준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이거 아주 가차없이 181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이거는. 근데 잘생겨야 된대. 이런 기준을 잡아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이런 걸 추상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뭐가 잘생긴 거야?
뭐 규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때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잘생겼는데 그 저기 자식 놈은 엄청 잘생겼다는 거야. 데리고 왔는데 부모 눈에는 저게 뭐 잘생긴 거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공부하는 어떤 방법인데, 우리 법이라 하더라도 좀 달라요. 법조문이. 민법은 주로 이쪽으로 들어와요. 추상적인 것들 많다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를 규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그 개인의 개인 사이를 다 해놓을 수 없으니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차 과목으로 들어가면 이제 약간 이쪽에 들어가줘요. 2차 과목은 주로 국가와 개인 간의 문제라고 그러겠죠. 그럼 일방적이라고. 일방적으로 국가는 국민은 따라야 돼요. 따르려면 구체적으로 써놔야만 따르지. 대충 써놓고서는 따르라 그러면 안 된다고. 2차 과목은 주로 법조문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들어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우리 민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103조 대표적인 거죠. 반사회서 법률행위. 못생겼으면 무효다. 이거야, 이게 지금. 그럼 도대체 뭐가 못생겼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판례로 해결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딱 법에 정해놓은 게 뭐냐면 104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4조의 법조문의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 104조는 뭐의 한 유형으로 본다. 103조의 한 유형으로 보는 건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차이점을 알고서 들어가시면 이 104조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103조는 기본적으로 양쪽이 잘못한 거죠. 첩계약하면은 남자만 잘못했어요? 여자도 사유수를 위반한 거지. 첩도 공무한테 청탁해서 뭐 주기로 약정한 거 그거 반사적이라고 그랬죠. 청탁한 사람만 잘못인가요? 공무원도 잘못이지. 주로 이쪽은 양쪽이 이제 사유지사를 위반해. 근데 이쪽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요 놈이 잘못한 거지 이 양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4조를 주지 않고 103조를 그냥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이것도 뭐라고 봐버리면 반사회수 행위로 무효다 이래버리면 이제 심각해져요.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이 양반이 모르고 뭘 했어요? 이전 등기를 해버렸다. 2억 받고. 자, 무효인데도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첩계약이나 이런 사람들은 첩계약 해가지고 뭐 주었다 그러면은 그거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어도 돼,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 그대로 이것도 그냥 반사회적이니까 무효다 잃어버리면 요 놈이 그대로 이제 이득을 다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104조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문 하나를 더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내용 볼 텐데, 그렇다면 요 양반이 보호가 되려면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야 되겠어요? 유효가 돼야 되겠어요? 이쪽이 보호가 되려면 매매 계약은 했죠? 그 매매 계약이 유효가 돼야 이 양반이 보호가 되겠어요? 이득이겠어요? 무효가 돼야 이득이겠어요? 유효, 무효. 효자 하지 말고 유무. 유라고 하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판단해. 이게 유효라고 본다면 이 양반은 8억짜리 2억 판 게 유효라고 하면은 넘겨줘야 된다니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람이 보호되는 게 아니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무효가 돼야, 나 계약했지만, 야, 이거 무효된다. 나 안 줘. 이래도 법적으로 정당하고, 줬어도, 야, 빨리 그 등기 맞수해줘.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지. 뭔 얘기 이해되셨어요? 예. 찬찬히 생각하시면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조를 잘 잡지 못하고 들어가니까 막 외워서 들어가니까 이제 막 외운 것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 이쪽에서 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은 무조건 매매 계약했다고 이게 불공정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다 이러진 않지.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어느 때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는지, 또 여기서도 성립 뭘 따진다, 요건 따진단 말이에요. 이걸 주로 문제를 내요, 이쪽에서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법률행위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야 이 양반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104조 조문 자체가 국가에서는 둘 중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피해자 쪽이야. 그럼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가 쉽게 돼야 될까요? 어렵게 돼야 될까요? 쉽게 돼야 이게 무효가 되지. 그러면 둘이 싸울 때 이쪽은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쪽은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정상적인 매매니까 난 안 돌려줘.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싸웠을 때 그러면은 판사들은 이 매매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진다고 따져. 뭘 따져? 요건 항상 이 법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그럼 따질 때 엄격하게 따질까요? 좀 완화시킬까요? 완화시켜야 금방 이게 돼서 무효가 돼서 이 사람이 부가 되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배우실 내용들이 판례의 내용들을 쭉 나오는데 얼추 굉장히 많이 뭐 시켜줘요? 완화시켜준다고.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될 수 있어서 무효가 돼서 찾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 되셨죠? 네. 자, 그렇게 잡고 이제 요 요건이나 이런 것을 쭉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가 여기까지 해놓고 조금 쉬었다가 60페이지 펴놓고 이제 쉬고 두 번째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네.